잠깐만 보게 되면 중앙은행의 대체대조표를 보고 지금 자산과 부채 항목을 보면서 지금 이 그 본원통화라는 것, 중앙은행으로부터 나온 현금, 과연 이게 언제 어떻게 증가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정부 대출금이 더 늘어날 때 또는 매입 외환이 늘어날 때 이럴 때는 지금 그 본원통화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시중에 현금이 증가하게 되면 그 현금이 또 다른 예금이 또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이렇게 계속 전달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신용승수라는 게 있고 통화승수라는 게 있고 이렇게 내가 적어놨어요. 그죠? 신용승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예금은행으로부터 신용이 계속 만들어진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하면 되죠. 현금이 있는데 A라는 애가 그 현금을 예금은행에다 집어넣을 때는 통화량이 전혀 변화하지 않죠. 근데 이 예금은행에서 만약에 다른 애에게 지금 그 대출해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A가 100만큼의 현금을 갖고 있고 이것을 예금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통화량의 증가는 없다. 그런데 예금은행이 만약에 B에게 대출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서는 플러스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만약에 다시 예금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는 통화량의 증가는 없죠. 이 상황, 얘가 움직였을 때는, 그죠? 다시 지금 대출을 해주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예금 중에서 일정 부분만을 지금 그 대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급준비금이 있는데 이 지급준비금이 지급준비율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볼 수가 있죠. 그죠? 만약에 20%는 꼭 지급준비율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급준비율이 20%예요. 그럼 얘는 20만큼은 꼭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80을 지금 대출해 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얘가 예금을 최대한 하는 게 80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20%면 28에 16, 16은 갖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빼면 얼마인가요? 7, 6, 64 이렇게 되는 거죠. 64만큼 다시 증가가 되는 거죠. 그죠? 야,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현금의 통화량의 증가를 우리가 최대한으로 잡은 거죠. 최대한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금은행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한도의 맥시멈을 다 대출해 준 경우고, 그죠? 그리고 이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을 100%를 전부 다 지금 예금했던 그러한 경우죠. 최대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이 창조될 수 있는 그러한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죠? 지급준비율, 이게 신용승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무한 등비급수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는 거 지난번에도 봤던 그 과정을 겪게 되면 신용승수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0.2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급준비율이 20% 이렇게 되게 되면 신용승수는 5배가 늘어나는 거죠. 100만큼의 어떠한 지금 현금이 투입이 됐을 때 지금 이 경제에서 최대한 늘어날 수 있는 신용의 크기는 통화량이 최대한 증가될 수 있는 그 크기는 500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신용승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통화승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좀 개념을 조금 우리가 좀 자세하게 한번 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지금 본원통화, 물론 여기에 그 본원통화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통화량이 증가했느냐, 이 비율을 우리가 통화승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통화량이라는 것과 본원통화라는 것을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있어요. 통화량이라는 것은 현금하고 캐시 그리고 디파짓, 예금이죠.
현금과 예금을 합친 게 통화량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본원 통화는 현금과 지급 준비금, 중앙은행 예치금, 시제금 뭐 이런 것들 합쳐놓은 것을 우리가 본원 통화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요 비율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통화 승수예요. 그죠? 통화 승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얼마만큼의 지급준비금을 사람들이 갖고 있을 것, 예금은행에서 갖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대출을 좀 덜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얼마만큼의 캐시를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금 중에서 예금을 전부 다 하지 않고 갖고 있을 그러한 현금도 있지 않겠니? 그죠? 그리고선 예금은행은 이것을 전체가 다가 아니라 이 중에서 일부분 넘어가는 지급준비율, 법적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것을 넘어가는 그러한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과연 이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른 형태로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이것을 전부 다 뭘로 나눈 건가요? D로 나눈 거예요. 예금으로. 그러니까 요것도 예금으로 나눈 거고 얘도 예금으로 나눈 거죠. 위아래를. 그렇게 되면 C 플러스 1, C 요것은 그 예금과 현금의 비율이죠. 요것은 1, 요거 D로 나눈 거니까 그냥 1로 내려온 거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여기는 지급준비율과 예금의 그러한 비율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급준비율과 예금의 비율, 이건 지급준비율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현금, 예금의 비율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사람들의 현금 보유가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지급준비율이 더 늘어나는 경우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숫자가 더 커지는 거죠. 그죠? 지급준비율이나 아니면 현금의 보유가 더 커지는 경우로 둘 다 같이 늘어나는 경우 생각해 보게 되면 통화승수는 점점 작아지죠. 그죠? 그렇겠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일단은 개념을 잘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신용승수와 통화승수의 차이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신용승수는 우리는 저러한 그 현금 보유나 아니면 지급준비율이 지금 최대한으로 이 사람들이 현금 보유는 전혀 없이 전부 다 예금. 은행은 지금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을 것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출.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통화승수로 해결하게 되면 실제로 보는 통화가 증가됐을 때 시중에서 늘어날 수 있는 통화량의 증가량,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계측 가능한. 최대치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현실적인 어떠한 측정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용승수라는 것이 있고 통화승수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는 지금 이 저러한 승수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원 통화가 어느 정도만 증가가 되게 되면 통화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저걸 다 알고 있다면. 그죠? 만약에 저걸 알고 있다면. 또 다른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만약에 캐시를 전부 다 보유하는 것을 무지하게 좋아해. 어쩔 수 없이 무슨 이유인지 지금은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본원 통화가 나와서 누군가가 현금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금도 안 하고 어디다가 투자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현금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야. 끝까지. 그런 일들이 만약에 늘어났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 비중이, 현금 보유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통화량, 본원 통화와 통화량의 증가의 이 관계, 통화승수가 과연 크게 나타나겠느냐? 절대 크게 나타날 수가 없죠.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떠한 데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과연 화폐라는 것을 왜 갖고 있으려고 해? 얼마만큼의 화폐를 어떤 이유로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야? 이 현금이라는 것을 왜 보유하고 있으려고 하는 거니?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지금
본원 통화를 늘려서 통화량이 증가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약에 정부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중앙은행에서도 이러한 것에 동의를 해서 통화량을 늘려보고 싶겠다고 했는데 통화량이 전혀 안 늘어나. 왜?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든. 그럼 뭐야? 대출도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고 통화량은 늘어나지도 않고 그냥 끝이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통화 승수가 나타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논의가 가능해지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화폐를 얼마만큼 보유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통화 정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일단은 화폐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뒤에서 얘기를 하고 통화 정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통화량을 조절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한번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첫 번째는 지급준비율 정책이 있고 두 번째는 재할인율, 세 번째는 공개시장 조작 정책. 이렇게 세 가지의 지금 수단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통화량을 늘릴 수 있는 수단. 첫 번째는 지급준비율을 만약에 낮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지급준비율 제로? 그렇게 되면 통화량 늘어나는 게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죠?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이 지급준비율을 더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통화량의 증가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지급준비율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입법 행정사법을 통해서 지금 지급준비율 얼마만큼이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정해놓으면 이 은행이고 저 은행이고 다 똑같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쪽에는 경영 상태가 굉장히 좋은 은행들이 있고 이쪽에는 경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은행들이 있어요. 경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은행들은 어떻게 하건 대출을 잘 일으켜서 수익을 높였으면 좋겠어. 근데 그 기회가 법정 지급 준비율이 달라지면서 그 기회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죠? 얘네들은 어떻게 되건 간에 상관이 없어. 어떻게 되건 간에. 만약에 얘네들을 죽이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지급 준비율 확 올려버리게 되면 얘네들은 다 죽어요. 그죠? 얘네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이러한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금융기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네들은 어떠한 형태로 지금 만약에 이 사람들이 경쟁하는 상태이고 지급준비율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어떠한 이상한 짓거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그러한 거죠. 이거는 지급준비율 정책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서는 잘 쓰지 않고 저개발국에서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하죠.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쓴다고. 재할인율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재할인율 정책은 중앙은행에서 일반 은행한테 대출을 해줄 때 생기는 그러한 금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돼요. 일반 은행들이 내가 만약에 일반 은행인데 내가 지금 가만 보니까 이쪽에 대출해달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내가 지금 돈이 조금 모자라. 내가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를 얘가 넘어서서 대출해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정말 보니까 뭐 바이오 의학에 정말 100% 확실한 수익률을 갖고 있는 사업 성공성 100%야. 그렇다면 난 얘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죠. 근데 내가 돈이 없어. 어떻게 할까? 옆 은행에 가서 빌려와? 중앙은행한테 돈을 갖다 빌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옆 은행한테 빌릴 수도 있겠죠. 근데 막 옆 은행한테 빌리지 못하는 경우에 중앙은행한테 가서 돈을 갖다 빌리겠죠. 물론 이러한 경우들도 있겠지만 경영 성과가 별로 좋지가 않아. 그래가지고서 내가 지금 자금을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중앙은행에 가서 돈을 좀 빌려서 운영을 해서 그걸 갚아 나가려고 생각하는 은행들도 있을 수가 있죠. 일반 은행들이 중앙은행한테 돈을 갖다 빌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재할인율, 중앙은행한테 돈을 갖다 빌린다라는 거는 은행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왜? 자신들의 경영 상태를 그냥 싹 다 드러내는 거거든. 그죠? 얘네들 돈이 없구나. 얘네들이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빨리 퍼져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금을 그 은행 가서 안 해, 사람들이.
걔네들 지금 경영이 악화됐다며 저 은행 안 가. 점점 더 위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저축은행 지금 가서 예금할 돈이 없죠, 그죠? 만약에 돈이 여러분들이 한 100억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기분 좋게 한 1000억 정도로 할까요? 1000억. 그래서 건물도 좀 사고, 그리고 남는 돈이 생겼어. 그래서 한 몇백억이 있는데 이걸 내가 은행에다 넣으려고 그래. 저축은행 찾아가겠어요? 얼마나 찾아갈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몇백억을 거기다 넣어놔? 5천만 원 보장받고? 안 하죠. 그죠? 왜? 과거에 걔네들이 경영 악화됐던 사실들을 몇 년이 지났어도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1% 이자 높다고 내가 거기다 넣니? 차라리 그냥 주식을 산 펀드를 사건, 달러를 사놓건, 위안화를 사놓건 그러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은행은 경영 악화 때문에 점점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신들의 경영 상태를 그걸 그렇게 다 드러내고 싶어 하진 않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싫어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빌리려고 하는 거를. 그리고 여기에 콜 시장이라고 있죠. 콜 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재할인율 정책 이거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돈 빌려줄 때 이자율을 갖다 좀 싸게 해줄게. 싸게 빌려가. 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너한테 빌리게 되면 내 경영 상태가 싹 그렇게 드러나는데 그렇게 안 할래. 옆은행한테 가서 빌리는 거예요. 은행들끼리 거래를 하는 거죠. 자금이 어떨 때는 이쪽에서 내일 나는 들어올 게 대출 상환될 게 지금 뭐 몇백억이 있어. 근데 지금 내가 50억을 모자라서 지금 내일 오라고 얘한테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옆은행한테 내가 내일 50억 줄 테니까 50억만 빌려줘. 그렇게 해서 빌려주고 대출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날 얘네들한테 주게 되면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한테 가서 돈 빌렸다는 그러한 얘기들도 없는 거고 문제는 다 해결이 되죠. 만약에 콜 시장이 발달한다. 그 얘기는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들끼리 금융거래가 잘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시장, 만약에 그게 발달됐다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이 중앙은행한테 가서 빌릴 일이 있겠느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재할인율 정책도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지 않은, 금융기관이 잘 발달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 재할인율 정책이다라는 거죠. 공개시장 조작 정책, 물론 말이 좀 이상하죠. 공개시장 조작 정책은 저게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영어를 그대로 한국 이렇게 온 게 이거예요. 오픈마켓 오퍼레이션. 미국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패드가 있으면 패드를 플로우가 이렇게 있죠. 플로우가 있으면 여기에 지금 애들이 거래하려고 하는 채권을 사고 팔고 하려고 거래하려는 애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제일 처음에 얘네들이 오픈을 한다. 오픈 마켓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창고가 이렇게 있어요. 은행 창고가. 은행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문을 시작 시간이 땡 하게 되면 딱 열고 그때부터 사고 팔고 뭐 이거 나 산다 판다 이런 얘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걔네들은 이름을 붙였죠. 그게 우리들한테도 온 거죠. 어떻게 되는 거야? 채권을 주고 사고 팔고 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내가 그런 얘기해요. 채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건 채권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건 채권의 가격이 달라지게 되면 채권의 가격의 변화는 무엇과 동일한 거다? 이자율의 변화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안 나죠?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나요? 요번에는 이거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채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생겼으면 액면가라는 게 있다고 얘기했죠. 액면가가 100이야. 그리고 여기에는 쿠폰이 달려져 있다는 거죠. 10, 10, 10. 만기일이 얼마이고 뭐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 거죠. 이것이 액면가 100에 지금 팔리고 있는 거예요. 발행을 해서 팔았어. 그렇게 되면 1년에 10씩, 1년에 10%씩 이자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상황이죠. 그런데 이러한 채권이 계속 막 발행이 됐어. 무지하게 많이 발행이 됐어. 이거는 3년까지 자기가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3년 만기일이 돼야지만 이 채권을 발행한 사람한테 가서 돈 주세요 그러면 그때 돈을 주죠. 그 전에 가서 돈 주세요 그러면 안 줘요.
너 만기일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만기일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만기일까지 기다리지 못하는데 채권의 공급량이 막 늘어나서 채권의 이 판매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도 있고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져서 액면가 100짜리가 50에 만약에 팔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50에 사서 지금 그 채권 가격이죠. 채권 가격이 50에 사서 얘는 10만큼씩 매년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에 사서 10, 얘는 50에 사서 10이에요. 이자율이 올라간 거죠. 그죠? 채권의 가격과 이자율의 변화는 동등한 어떠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이렇게 채권의 가격의 변화, 지금 이자율이 달라지고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채권이라는 것을 중앙은행에서 만약에 팔았어. 매도. 그러면 종이 쪽지가 시중에 날아가고 시중에 현금이 어디로 가나요? 중앙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채권을 사고 팔았어. 채권을 중앙은행이 팔았어요. 그러면 중앙은행은 종이 쪽지를 줘요. 그러면 시중에서는 현금을 가져오는 거죠. 시중에는 종이 쪽지가 더 늘어나고 현금은 줄어들었어요. 중앙은행으로 현금이 흘러 들어간 경우죠. 보는 통화가 감소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만약에 얘네들이 채권을 매입을 했어. 그렇게 되면 반대죠. 현금이 시중으로 나가게 되고 종이 쪽지를 중앙은행에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시중의 통화량을 변동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채권의 거래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국가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져 있는 그러한 국가들에서는 공개시장 조작정책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기가 좋죠. 그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채권 거래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개시장 조작정책을 가지고 이자율을 변동시킨다든가 통화량을 변동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잘 되죠. 워낙에 금융시장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채권의 종류도 많고 금융시장 간의 어떠한 거래가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죠. 금융 선진국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이 정책이 공개시장 조작 정책인 경우죠. 저개발국이나 개도국에서는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사용하기가 힘들죠. 어떻게 없는데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정책만 있으면 뭐 할 거냐는 거죠.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통화량을 변동시키려고 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을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중앙은행에서 나오는 지금 보는 통화의 증가, 그로 인해서 통화량이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통화 승수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서 나온 그러한 지금 현금보다 더 많은 통화량의 증가가 시중에는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그 정도의 것이 돼야 지금 그 통화량이 그 정도는 더 늘어나줘야 경제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2013년도 2013년도인가 올 초였나? 올 초 같아요. 올 초에 중국에서 자국의 통화량을 발표를 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통화량이 3배가 증가했대요. 통화량이 3배가 증가됐다는 거죠. 통화량이 3배가 증가됐다. 통화량을 그렇게 왜 많이 늘렸을까? 경제의 활동이 그만큼 더 커졌기 때문에 통화량도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통화량을 늘린다? 우리도 같이 통화량을 늘린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하여간 그렇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통화량의 증가가 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이자율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자율. 이자율이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고전학파의 경우는 자금 대부설, 우리 지난번에 지금 자금 대부 시장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자율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 자금 대부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합시다 얘기했던 게 바로 여기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죠? 고전학파의 입장에서는 자금에 대한 수요와 자금에 대한 공급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데, 이 자금의 거래량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죠? 근데 이 자금에 대한 수요는 어떤 것에 의해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느냐? 기업의 투자. 자금에 대한 공급은 가계의 저축.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투자와 저축이 일치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저축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 다 투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저축을 하는 것,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남는 부분, 소득에서 그것을 저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상당히 고전학파에서는 이거 실물 경제를 중심으로 지금 이 이자율의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다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또 이것을 안 받아들이느냐? 케인즈는 이것을 받아들이질 않죠. 그죠? 저축과 투자가 일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케인즈죠. 일단 여기는 일치죠. 그죠? 케인즈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 지금 이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화폐 시장에서 금리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채권 시장, 화폐 시장이 존재하고 이 두 개의 시장에서 지금 사람들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채권 시장이 있고 이쪽에는 지금 화폐 시장이 있어요. 사람들이 현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남는 어떤 소득에서 남는 어떠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여기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내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남으면 지금 갖고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또는 현금을 갖고 있다가 내가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 투자를 지금 몽땅 다 나는 현금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어디 금융상품에다 투자하느냐,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채권 시장하고 화폐 시장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둘로 나누어서. 화폐에 대한 공급과 화폐에 대한 수요를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화폐에 대한 수요가 있다. 지금 어떠한 형태로, 왜 사람들은 화폐를 갖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 나중에 요거 화폐에 대한, 케인즈가 생각하고 있는 화폐에 대한 수요는 어떠한 형태로 있는지를 좀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이 어떠한 이유로 사람들이 화폐를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 화폐라는 것을 얼마만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 사람은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화폐 시장과 지금 채권 시장을 완전히 둘로 나누어서 봐요. 일단은 이자율 결정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케인즈가 보고 있는 것과 지금 고전학파가 보고 있는 것이 다르게 되는 거죠. 채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 만약에 이쪽으로만 전부 다 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실물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에 대한 공급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돈을 갖다 빌리는 거죠. 그죠? 누군가가 돈을 빌린다는, 기업이 돈을 빌려서 그걸 사업을 하는 거고, 채권에 대한 수요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채권을 갖다가 사고 난 어딘가는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죠? 돈을 갖고 있는, 금융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실물 부분에 어떠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쪽은 화폐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왜 화폐를 갖고 있을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금융시장의 어떠한 금융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때 가서 보도록 하자 이거죠. 자, 금융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상식적인 그러한 얘기들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금융시장의 상식적인 그러한 얘기들. 아까 요 위에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것, 그거는 굉장히 좀 이론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늘 어디냐? 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얘기들이죠. 단기 금융 상품, 단기 금융 시장이라는 것이 지금 있어요. 그죠? 단기 금융 시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둘로 나눠서 보게 되면 콜 시장하고 RP 시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콜 시장은 이제 은행, 금융권끼리 아까 그 거래한다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 콜 시장이라는 게 우리한테 그 각인을 많이 시켰던 그 콜 시장은 1997년도 금융위기 때 콜 시장 얘기들을 많이 하죠.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그 당시에 80년대 이후부터 쭉 돈을 빌려올 때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단기를 빌려요. 단기를 빌리게 되죠. 그리고선 대출은 장기로 대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기업들한테 대출한다 그러면 기업들은 3년 만기 돈 갚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기가 투자해서 수익 발생해서 3년에 그걸 다 갚을 수 있냐? 못 갚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20년, 10년, 15년 이러한 형태로 지금 만기를 정해놓고 돈을 빌려주게 되는 거고 돈을 빌려올 때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갖다 빌리게 되는 거죠. 해외에서 빌리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거나 3년, 5년, 요 정도 1년 이런 상태에서 지금 자금을 구해요.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고 하나씩 갚아나가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돈을 빌렸던 애들한테 한 번 더 빌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10년 이상 쭉 지속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년 동안 해외에서건 아니면 어떠한 사람에게 돈을 계속해서 3년 만기로 계속 빌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금융 사업을 계속 했던 거죠. 10년 이상 그렇게 사업을 해서 커졌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냐 이거죠. 만약에 97년도에 아시아에 지금 그 신용 경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돈을 안 빌려줘. 너한테 돈 더 안 빌려줄 거야.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던 그런 애들이 갑자기 너한테 돈 안 빌려줄 거야 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겠습니까? 야, 내가 쟤네들하고 지금 여태까지 거래한 게 10년이야. 10년 동안 내가 쟤네들하고 거래를 했는데 내가 지금 조금만 가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하건 우리가 한번 얘기를 잘 해보자. 근데 돈을 지금 당장 내일 갚아야지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기업들한테 돈을 회수할 수는 없어. 기업들도 줄 돈이 없는 거죠. 지금 당장. 그러면 어디선가 돈을 갖다 메꿔야 되죠. 국내에서는 그러한 자금이 없어. 어디 가서 찾아? 해외에 가서 찾는 거죠. 해외에서 오버나잇 론이라는 것을 하는 거죠. 일일물이에요. 일일물. 오늘 밤만 잠깐만 빌려줘. 그럼 내일 가서 내가 이 사람들하고 만약에 협상만 타결이 되게 되면 다시 3년짜리 지금 받게 되면 우리는 3년 동안은 이러한 그 부채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하는 게 정상 아니냐? 그 사람들이 그래서 콜시장에 가서 지금 그 일일물을 하루 빌리고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하루 빌리고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하루 빌리고 이게 이자가 또 빚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딱 저거 생각나지 않아요? 사채 시장 가가지고 돈 빌렸다가 또 다른 데서 또 빌려가지고서는 갚았는데 이쪽에서 또 더 늘어나서 또 다른 데 가서 빌려서 이거 갚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는 너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파산이다. 손들어. 이제 끝. 더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최초에 만약에 우리가 있었던 그러한 그 규모에서 본다면 지금 그 손실의 규모를 본다면 IMF 때
그러한 과정들을 겪지 않았다, 그러한 그 오버나잇론이 없었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규모는 작았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죠. 이 오버나잇론, 콜 시장 얘기하는 게 그런 시장들이에요. 아주 단기죠. 하루만 빌려줘. 이런 거죠. 근데 그게 국내에서도 이럴 수 있지만 해외에서도 빌릴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우리가 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RP 시장은 환매부 조건, 그러니까 내가 살 때 내가 지금 채권을 사잖아요. 그럼 되팔겠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7일 동안. 7일간만 내가 요거 갖고 있고 7일 동안 이자 수익 갖고 나중에 다시 팔 거야. 그러니까 채권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이게 지금 단기간에 거래가 될지가 지금 나타나는 거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기준금리로 삼고 있는 게 이 RP 시장이죠. 과거에는 콜 시장, 콜 금리를 썼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해외에서는 콜 시장이라고 안 불러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에 유학을 가가지고 콜 마켓 그러면 what? 그랬나? 무슨 콜 택시? 헷갈려요. 그래서 오브나잇론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좋을 거예요. RP 시장, 환매부 조건 시장은 지금 7일짜리예요.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지금 정책금리, 기준금리로 갖고 지금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RP를 더 많이 발행을 했어. 더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 RP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RP를 더 지금 샀어. 그렇게 되면 RP의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RP를 더 많이 팔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RP의 금리가 지금 조절이 되게 되면 여기는 7일짜리 채권의 가격이 변화하면서 7일짜리 채권의 금리가 달라진 거죠. 그렇게 되면 야 이제 나 7일짜리 안 살래. 나 저거 갖고 있어봐야 7일 동안 갖고 있어봐야 여기서 발생되는 그 금리 수익, 이자 수익이 그렇게 낮아? 나 이거 안 사.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어디로? 이것보다 다른 상품으로, 긴 상품으로 CD 91일물, 양도성 예금 증서, Certificate of Deposit 이렇게 얘기해서 CD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증서예요. 저축이랑 개념은 똑같아 보이는데 형태를 바꿔버린 거죠. 거래 형태를. 저축은 가서 나는 여기다 저축했습니다 하고선 통장을 받아오죠. 근데 CD는 돈을 주고 너는 90일 이후에 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증서를 주는 거예요. 뭐가 다르니? 똑같아 보이는데 돈을 가져가서 지금 이자를 가져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똑같아 보이지만 행정적이나 그러한 측면에서는 다른 상품이에요. 저축과 CD는. 이거는 채권과 유사하게 그러한 증서를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증서는 무기명이에요. 저것만 무기명이에요. 모든 게 다 실명제 무슨 다 난리치고 해놨죠. 무기명이 있어요. 무기명 저거 있어요. 가격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5만 원짜리보다 훨씬 더 큰 액수가 거기에 적혀 있겠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름 안 적히게 돈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산 사람하고 맨 마지막에 가져간 사람 그 둘만 기록에 남고 그 중간에 주고받고 했던 사람들은 기록 없어요. 누가 가져갔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막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CD의 가격이 막 올라가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CD의 가격이 올라갔다? 채권의 가격이 올랐다? 이자율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때문에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기준금리 RP를 살려고 하다가 RP 안 사, 이제 CD 살래.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서 CD에 대한 가격이 달라지고 여기에 대한 이자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야 이제는 CD도 재미없네 이거. 여기서도 발생되는 수익이 저거밖에 안 돼? 그럼 이제 다른 데로 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해서 국채 1년, 3년, 5년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단기예요. 그죠? 90일. 근데 국채로 넘어가게 되면
최소한 1년, 3년이죠. 3년, 국채 3년이면 우리가 장기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중 이자 얼마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자율을 갖다가 찾아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정책금리, 기준금리가 얼마이고, 지금 CD가 91일짜리가 얼마이고, 국채 3년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똑똑하게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막 늘어나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재미가 없네. 그렇게 되면 아주 장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서야 사람들은 이제 금리가 떨어졌어. 시중에서 금리가 떨어졌어. 사람들 기업에서 투자를 할 때 돈을 갖다 빌린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너는 7일짜리 그 돈을 갖다 빌려다가 사업해가지고선 하겠니? 아니면 최소한 3년, 5년짜리를 가져오다가 하겠냐? 최소한 3년, 5년 이상 넘어가야 내가 사업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나오는 그러한 기간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으로 생각한다면 장기 금리가 아닌 다음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그죠? 정부에서는 기준금리를 변동을 시켜서 지금 그 시중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해. 뭘 하면서?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늘리면서. 근데 이 금리가 기준금리가 달라진다고 해서 바로 지금 그 시중의 금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떠한 과정을 거치느냐? 이러한 과정을 거쳐요. 기준금리부터 CD, 국채, 장기금리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참 묘한 게 말이죠.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기준금리를 자꾸 떨어지는데 CD물은 떨어지질 않는다. 안 떨어져요. 왜? CD물하고 뭐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주택담보대출 금리하고 얘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주택담보금리 대출은 무엇을 기준으로 금리를 설정하느냐? CD 91일물을 가지고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죠. 그럼 지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CD가 91일이 지금 얼마니까 담보대출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해주게 되는 거죠. 금리가. 근데 중앙은행에서는 지금 기준금리를 자꾸 낮추는데 CD 91일 이 CD 금리는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금융기관들이 담합하는 거죠. 끝까지 저건 안 내려. 왜? 저걸 내리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같이 떨어지거든. 그렇게 되면 걔네들한테는 들어오는 지금 그 상환율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으로 연결이 안 돼. 투자가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럼 저거 왜 하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죠? 누구 좋아지는 거냐? 저거 하게 되면. 아무리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CP 시장은 기업 어음 시장이죠. 그죠? 기업 어음은 우리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기업들도 자기네들이 투자를 받으면 투자를 받았지 자기신들이 어음을 발행해가지고선 자금을 확보하려고는 얘기를 잘 안 하죠. 저거를 만들어내는 순간 얘네들이 경영이 악화됐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금리가 무지하게 높게 설정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금융시장에서의 통화정책. 그러니까 오픈마켓 오퍼레이션,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했다 그러면 RP7일물을 사고 팔고 하면서 기준금리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준금리가 너무나 낮게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또 사고 팔고 하면서 기준금리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신속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그 이외의 것들, 재할인율이나 아니면 지급준비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여러 사람들의. 국회를 통과를 해야 법으로 정해져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공개시장 조정 정책은 오늘 만약에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결정했습니다. 그럼 바로 그날로 시행이 돼요. 굉장히 신속하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자신들이 목표하는데 지금 금리를 설정하는 거는 가능해요. 가면. 사고팔고 하면서. 사고 파는 놈들만 많으면. 그렇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게 되면 지금 이러한 것에서 문제가 별로 없죠.
미국의 것을 가지고,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조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와요. 진짜 기준금리에 한번 충격이 땅 가지면, 지금 다른 단기금리를 거쳐서 가는구나. 이게 거의 데이터가 눈으로 딱 보이게 결과치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걸렸는지, 얼마의 반응이 보였는지, 이런 것까지도 누적돼서는 얼만큼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것까지 싹 찾아낼 수가 있는 게 미국 시장에서는 가능하죠. 한국에서는 안 해봤어요. 한국에서는 안 해봤어요. 해봐요? 안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죠. 데이터만 쭉쭉 봐도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미국의 데이터는 시장의 어떠한 결정력에 따라서 매번 계속 변화하는 게 딱 보이는데, 한국의 데이터는 딱 보면 쭉 가다가 쭉 가다가 이거 눈으로 봐도 이게 통계치의 어떠한 우리가 한 10년 전에 많이 쓰던 바 모델, 벡터 오토 리그레션, 그거 해서 보게 되면 에러 콜렉션 모델을 하건 간에 그걸 해서 보게 되면 이거는 해봐야 안 나올 것 같은데 뭘 해보니 안 하게 되죠. 미국 거를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거는 그림만 그려놓고 이렇게 보고 있어도 저건 되겠다 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돼요. 참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의 금융정책이라는 것이 제대로 잘 될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금융시장이 그렇게 잘 발달되어져 있어? RP 시장을 보게 되면 저만큼의 그 채권에 대한 수요 공급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장이야? 아니야. CD물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은행에서 만약에 저런 CD물에 대해서 지금 그 변화를 갖다가 즉각 반영을 시켜? 아니야. 이건 뭡니까? 이건 이렇게 되면 지금 그 금융정책이라는 것이 제대로 전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금리를 통한 것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